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손은혁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2월 29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나와주신 분은 IBK 증권 분당 함정남 차장입니다. 함정남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함정남 차장님 아까 저희 저녁 잠깐 하면서도 네.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시다면서요? 네, 부동산 관심 많아서 요즘은 유튜브도 네. 부동산 쪽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우리 네. 부동산 썰 방송 전에 많이 풀어서 재미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동산 걱정이라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편으로는 주식이 좀 올해 그만큼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어쩌면 더 기회의 땅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일 텐데 올해는 정말 이런 해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고되고 고된 한 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함 차장님, 내년에는 부동산에 더 큰 기회가 있을까요? 주식에 더 큰 기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부동산에서 당장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기회를 엿봐야 되는 안테나를 좀 충분히 세워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돈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쵸. 아무리 힘들다 해도 맞아요. 지방에서 한 은행에서 지방은행에서 그 금리 고금리 상품 잘못 나왔을 때 1조 맞아요. 가까이 몰렸으니 돈이 네. 얼마나 많다는 거. 그쵸. 지금 중국도 적금에 1천조 가까이 한국 하나로까지 네. 1천조 가까이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니 근데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에 올지는 글쎄요, 조금 봐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식 쪽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좋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그렇죠. 더블 가는 거죠? 묶고 더블 진짜. 그렇죠. 주식으로 네. 벌어서 시드머니 하고 그것으로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하나 그냥 청약 많이 네. 떨어진 미분양. 네, 그래서 분양가 미달 아파트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나오면은 줍줍입니까? 네, 주식이랑 들어갑시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은 수익이 2배로 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진짜 그럴 생각만 수 있을 해도 것 좋네요. 같아요. 생각만 네. 해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모두 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저희 1년 동안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1년 내내 미끄러지는 시장에서 너무 힘들었고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고생했었던 일부 내수 소비주라든지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중국 관련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또 대형주 경기 민감주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또 특히 어제 오늘 또 아시잖아요. 양도세 관련 그쵸. 매물에 배당 관련 매물에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딱 거래 남아 있습니다. 네. 내일 하루 잘 대응해서 내년 1년 장사 잘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습니다. 네,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 차장님이랑 좋은 말씀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함 차장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먼저 살짝 큰 다운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큰 틀로는 내년에 기대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내년의 방향이라는 것이 네네.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관심이 있었던 해가 아니에요. 글로벌 이벤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을 좀 키워드를 잡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네. 좀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서 큰 수익이 한 번씩 났었어요. 예전에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토목 관련주들. 광우병 그거는 이제 그거 대선 아니야? 테마였고 네네. 광우병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었죠. 예. 소고기를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수입하는데 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현대차 팔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때 실제로 열심히 세일즈 해가지고 현대차 5만 원에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만 원까지 갔었으니 정책 방향을 잘 보고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자마자 그때 원전을 탈원전했을 때가 첫 번째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이건 이제 운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것은 천연가스 들여서 러시아 파이프간 북한 지나서 파이프간 연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대북주를 이제 막 사담기 시작했는데 네네. 실제로로 그것이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네. 시절에 대북주로 저는 그렇죠. 이제 한번 큰 네. 과실을 땄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의 색깔에서는 어떠한 길을 찾아볼 수 있을지 이렇게 큰 틀로 저희 기대됩니다. 내년도 대박주가 나올 수 있을지 함 차장님의 그 삐를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최근에 계속 제가 방송 한 달째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 3년 동안 눌렸던 네. 인민들의 그렇죠. 보복 소비가 폭발하는 그걸 잘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실적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내년에 좀 주가도 많이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 기업들과 뭐 섹터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워낙 다들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다. 그렇다면 뭐를 사야 되느냐? 실적이 좋은 기업,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계속 밀어주는 기업.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저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뭐 섹터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런다 생각하시고 이번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 차장님. 네, 먼저 그 내년이 좀 기대되는 이유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걸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금리가 언제 꺾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들을 만큼 들으셨을 텐데 지겹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아주 깔끔하게 나온 테크니컬 징후라고 하는 5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시면 되게 이제 저를 이렇게 좀 황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테크니컬적인 징후라면서요. 네. 하지만 이런 통계학적인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수치는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IMF 이후에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사례가 없었대요. 그럼 테크니컬한 거 좋다. 그죠.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2년 연속 하락한 게 없는데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22%, 코스닥이 32% 빠졌거든요. 올해 내 계좌가 연초 대비해서 30% 빠졌다고 한다면 나름 그냥 지수 정도 30%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름 선방한 겁니다. 그럼요. 진짜로 12월에만 빠진 것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올해 내 계좌가 30% 안 빠졌다고 한다면 실제로 선방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니 2년 연속 하락한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년은 틀림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20국가 중 최근 2년 평균 순위가 16위 이하일 때는 다음에는 아웃퍼폼을 한다. 근데 이거는 굳이 테크니컬인 건 아니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세요? 엄청 미치던데. G20 국가 중에 러시아 다음 우리나라예요. 2등이에요. 뒤에서 2등이에요. 주가 상승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률로 했을 때 꼴찌인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빠진 국가 러시아는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하니 가장 처참한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머징 인덱스가 20% 이상 하락 시 다음 해는 대체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체로라는 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 하락률을 봤었을 땐 대체로라는 말에도 참 상당히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고요. 코스피는 지금 일단은 그 하락률만 본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심각한 저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이동선 6개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가장 일단은 눈길이 끄는 것은 G20 국가 중에서 2년 연속 16위 미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웃퍼폼을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년 연속 하락한 이게 가장 이제 눈에 띄어요. 그거 조금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기록 깨겠는데? 뭐 이런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이 기록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락률이 워낙 강하고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럼 올해 왜 그렇게 심하게 두드러 맞았느냐라는 점을 이제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워낙 그쵸. 그렇죠. 반도체가 차가 좀 지켜주는 듯 했다가 IRA법 후반에 때문에 많이 후반에 밀렸죠. 확 밀려버리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밀려내리는 것이 결국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져보면서 내년은 이제 이런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지수니까 네.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가 빠진 이유고 우리나라가 그보다 더 많이 빠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쵸. 그럼 그럴 때 분위기가 반전이 준다면 많이 빠진 놈이 먼저 치고 나가고 먼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은 만성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조금 이런 패배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만성적인 타락 이런 그 타성을 벗어버리고 조금 용기를 내자라는데 조금 말씀을 더 무게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시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대외적인 변수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뭐 러시아 문제도 그랬었고 중국이 계속 봉쇄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미국이 계속 이제 압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 전체적으로도 어렵고 뭐 글로벌리 뭐 다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뭐 미국의 IRA법 또 이제 뭐 계속적으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뭐 전기차 이런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변화해서 점점 전기차 쪽 소재 쪽들은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상황이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또 2차 전지까지 같이 빠지면서 또 하락의 방점을 그렇죠. 찍는 최근에.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내년 이제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 부담 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안 좋아질 게 뻔하니 지금 누가 미리 주식을 사겠냐라는 생각도 있겠고 안 좋아질 게 뻔하니 팔아놓고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사자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국내 증시는 계속 하락을 이어왔었고요. 최근에 좀 한 2,500선까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2차 전지들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네. 무너지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맛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쑥대밭이었죠. 보통 저희 배당락 아침에 하고 나면은 보통 한 30% 정도, 아니 30포인트 정도 배당락 하고 나면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짙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배당락 했는데 계속 줄줄줄줄 밀리면서 그렇죠. 더 오늘 이게 힘들었던 것 무슨 같아요. 뜻이냐면 원래는 기관들이 이틀 동안 사놓고 그거 오늘 때리는 건 맞아요. 그쵸.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넘게 나온다. 기관만 1조 네. 넘게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개인들이 바칠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그래도 개인들 한 1조 정도는 샀어요. 그렇죠. 어제 샀지만- 팔았던 거 오늘 그렇죠. 샀잖아요. 근데 지수가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체결이 그냥 돼버린 거지. 의지는 약했다. 그만큼 네. 투심이 좀 약하긴 하다라는 그래서 거죠. 어쨌든 간에 연말이 이런 적은 거의 저도 잘 못 봤거든요. 보통 배당락 하고 나면 거의 올라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끝까지 좀 흘러내리면서 미국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특히 또 이 기업 다 실적에 테슬라예요. 대한 테슬라 네, 때문이에요. 다. 모든 게 다 테슬라 때문이죠. 진짜요. 테슬라 때문입니다. 이거 네. 12월에만 떨어진 것만 봐도 이거 그렇죠. LG 엔솔이 조정은 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가속화, 현대차, 기아차 이 가속화를 시킨 건 명백한 테슬라 때문입니다. 네, 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원통형 배터리 쪽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LG 화학도 같이 빠지고 그쵸. 그나마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정도 버텨줬는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테슬라의 영향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든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위축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환율은 상당히 좀 원화 강세로 좀 우호적이긴 네.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뭐 지표들도 사실 뭐 미국 쪽들 나오는 거 보면 인플레 지표도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뭐 소비 지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씩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가는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는 악재 나오면 호재 나오면 악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치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본다라면은 미국도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면은 와 이제 좋다 막 이러는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국 봉쇄 풀고 나면 다시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인플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인플레이션 되면은 또 이제 금리 또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좋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안 좋다고 난리를 치면서 시장이 빠졌는데 그건 사실은 수요보다는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거는 공급단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단의 문제잖아요. 그럼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안 좋게만은 생각할 건 아닌데 또 안 좋게만 얘기하려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CPI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4월 CPI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YOY 기준으로 네. 가장 강하게 쳤던 게 올해 3월부터 러시아 전쟁 네. 때문에 치고 달렸기 때문에 4월 CPI는 꺾이고 그 다음부터는 CPI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닷kit 바운스도 좀 나오고 좀 정체도 됐다가 다시 네. 이제 밀리는 거지. 지속적으로 막 그렇게 가지고 올 연말에 CPI가 2% 찍는다 뭐 이럴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가가 뭐 제로가 간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달도 목표가 2%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네. 것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기를 오는 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오는 것은 세계 대공황이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내년의 키워드는 네. CPI라는 거, 물가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조금 조정을 줬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변수긴 하지만 이것이 시장이 오래 우리에게 피로감을 줬던 것처럼 이런 변수로는 써먹을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그럼 연결해서 본다면 연준의 금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5.25였다가 뭐 5.5 얘기 나와갖고 뭐 금리가 12월에 하면서 FOMC 끝나면서 쭉 계속 빠지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어떤 테슬라 하락에 대한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것에 대한 이제 핑계와 명분일 뿐. 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반영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물론 금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6%뭐 이렇게 내다 본다면 또 짜증 나죠. 그런데 내년의 키워드는 물가와 금리라는 것은 올해 충분히 우리가 피로감이 쌓일 만큼 그리고 두드러 맞을 만큼 맞은 네. 상황이다. 내년의 변수는 그것으로 써먹으면서 주가를 뭐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시장에서 그러면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금리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은 올해 많이 반영이 됐고 사실 연준의 금리 상한선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예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크게 벗어나는 범위에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네. 시장은 뭐 계속 그렇죠. 정해진 루트대로 좀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물가는 이미 좀 꺾인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제 1월달에 발표되는 12월 물가 지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역시 꺾입니다. 12월달에도 계속 이제 유가도 하락했었고, 그죠? 집값도 네. 하락했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지표 CPI를 만들어내는 그 지표들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12월 거 발표되는 거 내년 1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또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큰 폭보다는 뭐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물가와 금리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체력을 갖고 어떤 실적으로 잘 버텨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뭐 관건이 되겠고 또 사실 미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상치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그 예상치를 맞춰주면은 나빠도 그 예상치만 맞으면 좋게 해석하고 그렇죠. 그죠? 맞아요. 좋아도 예상치를 벗어나면 또 안 좋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다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음의 강도가 시장이 견뎌낼 수 있고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한 정도의 안 좋음이라면은 분명히 잘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 차장님 일단 뭐 내년에 좋게 생각하는 정책 섹터. 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생각하는 내년에 관심 있는 뭐 이런 네, 네. 섹터를 준비를 하다가 네.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제 반도체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또 다들 아세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좀 뒤로 미뤄두고 친환경도 준비를 했다가 좀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미뤄두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일단은 정부가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년 12월에는 그 다음에 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니까 21일에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을 짚어보면 일단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이제 이것을 하겠다. 참 제가 부끄럽고 이 영상을 지우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1년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내년에 증시 코스피 4천 간다라는 뭐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 망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망언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조롱을 받고 그리고 하필 또 그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4천을 핑계 같아서 이런 내년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내년에 부끄러운데 4천 가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천을 간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진다면이라는 거에서 이제 물가는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스 안에서 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 속도가 우리가 저금리 스테이지에서 이제 유동성이 한번 풀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유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환율에서 우리는 그 유동성 장세는 써먹었고 이제는 나중에 실물 버블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바로 그 삼저가 다 삼고가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올해 지수가 눌렸던 악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정부가 극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첫 번째 고물가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다들 아세요. 큰 틀에서 조금 순간순간 이렇게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은 사이클은 하향 사이클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서비스 물가, 뭐 인건비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두 번째 고금리도 그래요. 조금 더 해서 5.5 간다고 칩시다. 그걸 더 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가 달라요. 일본, 미국은요 국가부채고요. 중국은 기업부채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잖아요. 네. 유럽은 똘똘 다 뭉쳐있고 막 이것저것 다 붙이고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난제네요. 거기가 진짜 난제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못 견디는 임계치가 와버립니다. 그때 6% 돼버리면 진짜 못 버팁니다. 미국은 절대로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임계치라는 것을 한정돼서 이제 5.요 수준에서 5.5%에서 얼마만큼 유지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아, 상단을 그럼 5.5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5.5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5%에서 또는 이제 지금 거기서 5.1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도 얘기해 줘야죠. 정도? 네. 네. 저는 5%가 끝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제발.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계속 연준을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환율은 우리가 좀 빠르게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네. 있죠. 그건 좀 해결이 됐네요. 근데 지금. 저는 환율이 좀 높아야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하지만 이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세계 그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게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WGBI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자금이 바로 우리를 수용할 거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올해 이 어둠의 터널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부가 보는 성장률이 올해는 2.5였는데 내년은 1.6이에요.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빗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수출 증가율이에요. 올해가 6.6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이 4.5예요. 마이너스. 네, 맞아요. 마이너스 4.5입니다. 정부가 내다보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그쵸. 반도체 저점을 하이닉스가 찍게 될 건데 이것이 어디서 터날지가 관건입니다. 네. 저의 바람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돌아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괴는 같이 하겠지만 그 타점에 원래는 무조건 삼성전자 차라는 주였는데 하이닉스가 이 속도로 빠진다면 반도체의 가격 이것에 대한 방향의 트리거는 하이닉스가 잡겠구나라는 것은 생각해 보고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구나.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금융시장 안정화,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이 두 가지가 방법이에요. 네. 재정정책 이게 애매해요. 지금 기재부가 금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따라 올리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앞서서 올렸으니 네네. 이제는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은 따라갈
가는 스탠스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10%는 서술은 칼을 붙잡고 있는데 국토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으로 무언가를 한다니까 이렇게 아구가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은연중에서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의외로 입장에서 반전의 카드가 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라는 네. 것. 금융시장 안정화 이 부분이 이제 1분기 내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안정펀드 내는 것이 가장 먼저 1분기에 집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CP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해결했던 것, 그 다음에 부동산 PF 보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액션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1분기에 가장 빠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었던 투심을 완화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했었던 사태들을 예전에 채권안정펀드가 투입된다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니 터지는 건 막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됐다. 그랬었죠, 예, 저희. 그렇죠. 그러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2,500까지 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의 투심이 완화가 1분기에는 빠르게 좀 시장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주식, 채권, 뭐 상품, PF 다 힘들었었잖아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완화되는 것이 1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레고랜드 사건 이후에 다들 시장 좀 힘들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상당히 좀 안 좋고 PF도 많이 터지고 뭐 이런 기업 안 좋은 기업들 네. 많았었는데 채권만 보더라도 이제 뭐 차장님도 이제 증권회사 있고 저도 증권회사 있지만 채권이 나오면 소화가 안 되진 않아요 지금. 워낙 금리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채권이 소화가 돼요. 특히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채권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건설 전단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전단체죠. PF 전단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롯데그룹 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롯데그룹 네. 채권들이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다음에 소진이 뭐 돼요. 또, 네. 근데 그게 소진이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안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필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맞아요. 그쪽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중개자에서 입장에서 연락을 본다고 한다면 그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그런 리스크는 터지지 않습니다. 않을 것 같다.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금리도 네. 그 당시보다는 한 1% 정도 낮아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간단 말이죠. 이게 네. 채권이 그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거짓말이 아니라요. 작은 단위로 나가지가 않아요. 정말 수십억 단위로 나가요 지금. 금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금리를 나중에 이제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뭐 문제는 있겠죠. 어쨌든 롤오버만 되면은 위기를 막는다 소리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이 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터지느냐.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정부도 부동산이 터지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세상으로 전 세계는 진입해 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중국도 지금 경기 내년에 성장시켜야 되고 네.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3년을 억눌러놨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아시다시피 GDP의 30%가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중국도 내년에 나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소비 관련되어 있는 진작책도 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큰 건 사실이지만 각국 정부들이 이제는 조금 정책들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뭔가 조금 해결책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뭐 가장 큰 소비이자 뭐 생산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사실 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정책이 좀 나오면서 이게 좀 돈이 돌기 시작한다라면은 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지 지금 않을까 여기서 싶습니다. 중국 얘기를 그러면 하고 가죠. 이제 그 소비주 얘기하실 때 하면 같이 하고 가면 네. 내년에 이제 저는 핵심 키워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게 핵심 키워드 같아요. 이게 휴전 얘기도 요새 살살 나오대요. 휴전 가능성은 10%가 안 될 겁니다. 내년에. 휴전이 되려면 이제 그 친서방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푸틴을 달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휴전을 하자. 이거 10%가 안 돼요. 장기전으로 가는 게 70%. 그다음에 마지막 리스크는 전술 핵 써가지고 마지막 쇼부 한번 본다라는 건데. 아, 그것까지 하지 맙시다. 그거는 이제 극악의 경우가 되니까 그거 외에는 중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뭐 전망이 불가능하니까 과거에 보면 연초에 중국 관련된 주들이 좋아요. 그쵸. 예전에 어땠었냐면 늘 연초에 태양광
태양광주들이 좋았어요. 중국에서 워낙 드라이브를 걸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1분기 때 태양광주들이 좋았다가 2분기 때 글쎄 이제 재료는 봤으니까 3분기 때 실적이 그냥 그런데 하면 4분기 때 빠졌다가 다음에 올해는 진짜 태양광 된다 뭐 이랬었고 이제 건자재, 건설 기계업종 있잖아요. 두산인프라코, 두산파켓 같은 종목들이 1분기 때 실적들이 그 주가들이 좋았어요. 왜냐? 중국에서 부양책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쵸. 이번에 시진핑 3년이 되고 나서 코로나를 해제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3월에 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1, 2월 달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책 나오니까.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를 지금 감기약 팔린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가 이제 감기란 소리예요. 이제 감기입니다. 이거는 감기예요. 중국에서도 감기예요. 봉쇄고 뭐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은근히 다 부양책을 예전에 헝다그룹을 작살냈던 이유는 일부러 죽인 거예요. 왜? 중국의 문제는 기업 부채라고 했잖아요. 구멍이 뚫렸어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정말로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인 게 헝다그룹이었거든요. 네, 일부러 안 넣어줬죠. 그렇죠. 그 본보기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 테니 그때 관도 함께 건드렸습니다. 그 정치인들도 함께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3년 이후에 첫 양회 코로나 끝났다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었을 때 중국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저도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JP 모건도 내년 최고는 무조건 리오프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의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여기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거의 한 달째 리오프닝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 차장님이 말씀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걸 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 한번 작살난다. 많이 죽는다. 네. 지금 엄청 많이 죽고 있다. 그래서 그 죽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막 계속 그렇게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미 다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 겪었잖아요. 뭐 화장장이 없다부터 병원 자리 없다 난리 났었잖아요.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겪었던 일에는 시장이 그렇죠.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 그래? 그럼 경기가 안 좋아져도 좋아질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경기의 방어적인 산업. 또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산업들, 섹터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미리 움직였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온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 조정 받았을 때 그 기업들을 또 과감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준비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인 거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도 오늘 강하게 올랐죠. 그렇죠. 호텔신라 그동안 사부작사부작 올라올 때 신세계 못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다 폭등했었습니다. 뭐 상한가도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만큼 이쪽 섹터가 3년 동안 목이 말라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계속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은 뭐냐면 기대치가 1도 없었던 섹터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렇죠. 방송에서 나와서 화장품은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 안 한다. 그리고 화장품을 할 거다라면은 언제 하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막 몰려온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늦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신호가 그렇죠. 살짝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말쯤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 중국 막 규제 완화되는 속도를 보아하니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렇죠. 네, 그런 뉴스들이라든지 그다음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그래?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안 온다고 다 죽었었던 국내 로컬 브랜드들 화장품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치고 오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여행주하고 저가 항공주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왜냐면 저가 항공주는 화물이 없어서 코로나 때 제일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중국현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증표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3년 동안 묵었던 적자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시장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좋은 기업 계속 좋은 거보다 안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그렇죠.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항공주들이 오늘 뭐 에어부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뭐 진에어, 제주항공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시장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악이었던 섹터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중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뭔가 잘 팔고 있던 기업도 중국에 가서 더 팔 수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선택될 것이고 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었지만 그래도 그쪽 섹터를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 그다음에 국내 로컬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보니까 이츠 환불도 많이 올라오고 토니모리도 많이 올라오고 뭐 한국 화장 뭐 네, 그렇죠. 네.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거보다 좀 중소형급 그러니까 거의 망할 뻔하다가 안 망하는 기업들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기사회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사회생하는 기업들에 계속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것들이 다 거의 좀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 항공, 여행사,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게 로컬 브랜드들, 네.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이런 것들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함 차장님. 네, 저도 조금 뭐 말씀드리면 뭐 색조 화장품 OEM, ODM 해가지고 중국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탄탄한 기업인데 인그루들의 네, 인그루들의 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그 대주주 이거 최대 주주 이게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55% 코스메카 코리아가 네, 맞아요. 네. 거기가 44%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한 어저께 한 600만 주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색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럼 인그루들 거의 다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실적 대비해서는 어저께 터진 거래량은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터지면 네.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손바뀜이 난 실적 건가요? 대비 어제? 네, 뭐 화장품 분위기가 그렇죠. 손바뀜이죠. 손바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럴 때 가요. 나 이거 이제는 안 볼래. 이자 되면은 나는 미련 없이 던질래라는 사람에서 네. 이거 이 가격이면 나는 한번 사볼래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거래량의 변화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화장품 섹터의 이 테마는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네. 사실 연말 네. 때문에 뭐 막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 이 그날도 이렇게 지켜낸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와 중국 소비에 네.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소비주로 본다면 전 대형주 LG생활건강도 탄탄해요. 진짜로 네, 이제 네. 큰 주식, 작은 주식은 단타를 쳐야 되니까 굵직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레포트를 보면은 네. 이런 자리에서 움직일 때 모든 섹터들의 리포트들이 그래요. 확신을 갖진 못해요. 그래서 뭐가 안 좋다. 그래서 아직은 기대할 바 없다. 특히 화장품. 그 대부분 섹터들이 그런 리포트 나올 때 주가가 바닥 찍고 고개 들면 네. 그럴 때 사면 대부분 그렇게 큰 리스크는 네. 없더라고요. 주가 투자 네. 리스크는요. 저도 좋아하는 게 이제 안 망하면 바닥에다 쓰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기대할 거 없더라는데 주가가 대바닥에서 고개 살짝 들려고 하는데 차트는 이쪽 부분을 확실히 바닥을 찍은 것 같고 뭐 네. 솔직히 말해 대형주도 뭐 저는 좀 네, 바라볼 수 LG생건,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최근에 뭐 저는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등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 이게 한 번 써먹는 테마가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중국이 대대 부양책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들 이런 것들을 그쵸. 좀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포기했었던 마음들에서 조금 다른 그림이 내년 맞아. 상반기에 마련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포기했던 섹터들이 없었잖아요. 진짜 네. 그런 부분들 정말 3년 만에 풀리고 정말 혹여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기를 진짜 진심으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인들 없어서 되게 편하고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상인들 뭐 이런 그럼요. 분들 생각하면은 많이 오는 게 좋죠. 그죠? 뭐 명동이 지금 거의 폐허가 돼 있는 아, 그럼요, 상황이라서 진짜. 예, 또 너무 몰려와서 너무 막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또 적당히 또 서로가 또 할 걸 하고 예. 왜냐면 중국인들이 와야 또 내수 부양도 되고 그럼요. 경기도 또 좋아지고 그러다 윈윈 보면은 뭐 해야겠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들 옛날에 많이 왔을 때 잘 갔던 종목들을 뭐 꼽아서 본다라면은 그때는 뭐 마트 이런 것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편의점에서도 막 싹 쓸어 간다 그래가지고 편의점도 많이 갔었고, 그렇죠. 근데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막
엄청 오면은 막 한 수천만 원씩 막 사간다고 그래서 백화점도 많이 갔었는데 오늘은 뭐 백화점은 뭐 면세점 이슈로 좀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뭐 그렇긴 했었지만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말을 바꾸면 중국 관련주가 되게 많잖아요. 말을 바꾸면 인바운드 관련주.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중국인들이 맞아. 한국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면세점, 신세계 호텔 신라, 맞아요. 그다음에 오면 화장품 사가니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저 LG생활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섹터가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본다라면 죽어있는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내수 소비주들이네요. 그렇죠. 그 네, 인바운드의 맞습니다. 키퍼를 맞추시면 좀 네. 왜냐하면 그 이해가 소비주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워낙 강세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소비력이 충분히 조금 늘어날 수 있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나 TV 같이 비싼 건 못 사도 작은 건 살 수 있다. 그죠? 왜냐면 가격 저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지. 그죠? 내가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요런 부분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싶었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은 좀 좋은 걸 써야겠다 해가지고 쓰는데 또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게 좀 좋은 거 좋구나 이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옷도 뭐 내가 이거라도 좀 좋은 거 입어보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좀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먹는 거라도 내가 이거 좀 좋은 거 비싼 거 먹어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경기 침체 오면 오히려 좀 싼 것들 먹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오히려 필수 소비재 영역에 있는 것들이 화장품이고 또 음식료가 또 필수 소비재 영역에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버릴 수가 없는 것들 해야 그런 됩니다. 것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뭐 최고봉이고 소비주의 최고봉이 자동차랑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가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좀 정말로 좋아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주변에서 정말 줄여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것들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정말 국내로 유입됐을 때 좋아질 개연성이 생기는 것들에 좀 선취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저는 관심은 트레이딩 그 안에 이 풀들 안에 계속적으로 종목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해당 섹터 안에 있는 주요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초반에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네네.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우주항공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일단은 테슬라 앨런 머스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스페이스X? 그렇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행동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주식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을 안 팔고 회사를 팔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주가가 비쌌을 때는 못 팔았으니까 실제로 워렌 버핏 한번 회사 살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떤 한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그 유튜버도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판단 판단을 떠나서 앨런 머스크의 지금 관심에 전기차를 한 대 더 판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테슬라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일 것이고 뉴럴링크로 뭘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트위터로는 유료화하는 정도 뭐 요 정도겠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것은 보링 컴퍼니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땅에서 터널 공사는 조금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그다음에 우주시대 연다, 위성시대를 연다라는 것으로 스페이스X를 만약에 몰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청을 개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정권의 글로벌 시장과 맞는 것이 좀 이쪽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는 솔직히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는 한데 그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청이다 보니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도 뭐
인공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사실 우주항공이 그냥 우주항공만 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산 쪽도 다 우주항공이랑 다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다 연결이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하늘로 날아다니는 건 다 우주항공 아닌가요? 미사일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네네. 산업 보면 반도체 원전, 해외 건설 이거 다 뻔하게 알고 있는 거고 네네. 방산 알고 있는 거고 콘텐츠 뭐 정부가 특히 밀어줄 게 있나? 반도체 정부가 알아서 잘하고 뭐 있으니까 알아서 잘 콘텐츠는. 원전 이미 다 그림 짜져 있는 건데 네네. 라고 한다면 이제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네네. 이제 민간 중심으로 정부가 아, 도와줘서 네. 길을 열어주겠다는 네네.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도심항공교통이 있어요. UAM. 자율주행이랑 네. UAM이랑. 그러면 이게 우주항공과 UAM이 맞물려 있는 기업이 있죠.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UAM은 지금 뭐 막 드론 때문에 갑자기 지금 뭐 하면서 그렇죠. 예, 드론과 맞물리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막 네, 오늘 막 네, 널뛰기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5G가 우리나라만 5G 했다가 이게 성공이네 실패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5G는 그렇게 큰 저는 성공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이 5G를 투자하려고 했다가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6G를 한 번에 넘어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6G는 위성 통신망이잖아요. 저궤도 그래서 위성, 그렇죠. 저궤도 위성을 스타링크. 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통신을 기반으로 네. 그 다음에 밑에서 장비가 쏴줘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위성을 써서 한 번에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두 번 투자할 필요 없이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것을 준비하는 세상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넘어가면 6G라고 보는 것이고 네네. 이것이 발사체를 계속적으로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준다고 한다면 스타링크,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그러면 거기에 밑에 안에 있는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다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신정선 산업으로 저는 볼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UAM까지 포함된다라고 네. 한다면 타픽 종목으로 이제 항공우주를 저는 네. 굉장히 타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좀 정신이 사나워요. 이것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올해 뉴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누리호, 다누리 이거 둘 다 성공했잖아요. 네네. 올해 가장 큰 성공은 하단부 발사체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 원래 전부 다 러시아 것 같았었는데 네네네. 하단부 발사체를 우리나라 기술로 쌓아서 올려 보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할 수 있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그다음에 항공우주와 관련된 이제 기술력과 관련돼서는 항공우주.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곁에 있는 종목들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그쵸. 시세를 한번 네네, 크게 한번 맞습니다. 뽑아냈고요. 그래서 공통 분모는 항공우주다.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시고 대응하셔라. 큰 전략을 네. 좀 짜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이걸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스페이스X. 그래. 네 말대로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또는 미국 쪽에서 6G와 관련돼서 이쪽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 미 항공우주 방산 원소재 부품 네, 공급하고 네. 있는 네, 기업입니다. 네,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쏜다. 저기도 위성 통신한다고 한다면 이제 인텔리언테크랑 AP 위성을 타픽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주가 흐름의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고 그렇구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다 방산이잖아요.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뭐 일을 네. 한다라고 하시면 재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을 쏠 때 다 이렇게 위성을 쏘는 이유가 통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렇게 네.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핵심 목적일 겁니다. 모든 통신은 통신만 하기 위해서 쏘지 않아요. 우리 사찰하나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방산과 관련된 모든 목적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구 관측. 여기에는 사실 날씨도 중요하고 그쵸.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관측과 관련된 것은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다 근데 세트레가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다 방산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괜히 방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빠질 수도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있죠. 그렇죠. 러시아 충분히 그럴 전쟁 수 끝나거나 있죠. 그거 그러면 끝난다 그러면 끝까지 완전히 진짜. 방산 때문에 뭐 이거 좋았는데 하면서 한번 훅 네. 빠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쵸, 그쵸.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빠질 때는 저는 매수 기회다. 그거 빠질 때를 매수 기회를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주봉 대응을 하시다가 그 뉴스가 나온다면서 빠지면 그때는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때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별개로 항공 쪽으로 보신다 한다면 세트레가이는 이제 지구 관측에 좀 자기의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 중에 여기에 연결된 기업이 하나 있다면 QRT라는 기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생소한데요? 예, 신규 상장 기업인데 얼마 전에 무증했다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다 빠진 기업인데. 그러네요, 진짜. 예, 이 회사가 반도체 전자부품 신뢰성 분석하는 이제 검사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여기에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쵸. 거기에 가면 이제 어떤 방사능, 전자파 또는 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온도와 관련돼서 얼마나 내성이 튼튼한지 신뢰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반도체 하나 미스 나면은 이거는 뭐 그쵸. 돌아와서 고칠 끝나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 검사를 하는 기업이 QRT라는 기업인데 아주 좀 매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조금은 이제 반도체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소부장을 미리 선취한다면 1분기에 좀 담아가 보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관심을 반도체도 1분기에 담아가 1, 2분기에 상반기에 담아가신다고 한다면 QRT라는 기업이 좀 생소한 기업인데 관심 종목군에다가 이것도 하나 정도 넣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이것은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정부가 바라보는 것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박자들이 맞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의 색깔까지 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반도체가 뭐 어렵다 해도 삼성전자 재고 2분기면 줄어들 것이다라고 계속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고가 줄다 보면 의미 있게 반등하는 타이밍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반도체 보유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죠. 사실 반도체 바닥이다 싶었는데도 최근에 한 달 동안 또 한 20%씩 맞아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변화를 시작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찍고 터닝하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종목 선별 좀 잘 해놓으신다라면은 함 차장님 말씀대로 또 좋은 기회가 거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약간 좀 버려지고 있는 섹터잖아요. 다 지금 뭐 리오프인 섹터주들이 버려졌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면 이쪽은 지금 버려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시간 뭐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단은 이쪽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제가 다음번에 꼭 다시 준비해서 그럼 저희 다음에 그 안에서 신년 옥석 특집 가리기. 신년 특집은 좀 빨라요. 조금, 그래요? 네, 옥석 가리기는 제가 저의 타이밍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신년 특집에 반도체는 그러면은 조금 함 차장님이 자신 있을 때까지 하이닉스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탄식만 나오고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러게요. 하이닉스도 진짜 많이 빠졌죠. 진짜 하이닉스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진짜. 지금 8만 원 깨졌고 지금 76,000원. 그죠? 지금 주가 보시면 지금 워낙 답답해서 차라리 한번 훅 빠지고 돌려 세워라라는 것이 간절한 바람. 차라리 내일 5% 빠지고 그다음부터 2%씩 올라오라. 자,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마음마저 드는.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은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바닥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7만 원이 바닥이면 여기서도 7, 8% 빠져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흘러내리느니 차라리 내일 그냥 연말에 그냥 확 빠졌다가 그다음부터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이 오히려 대응도 쉽고 그다음에 어떤 박스권을 그릴 수도 이제 대응이 될 텐데 솔직히 고통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거. 차트로만 보면은 지금 제가 밴드 밑에 두 줄 그어 드렸거든요. 저 밴드 안에만 들어오면은 사실 좀 모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저 밴드가 67,000원에서 6만 원 사이거든요. 아우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힘들기는 한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있을 수 네, 없는 이제 제한과 들고 계신 같은 분들한테는 진짜 영역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뭔가 새롭게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저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가 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틀림없는 있는 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뭐 반도체 업황이 뭐고 뭐 다 떠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면 적어도 손해도 안 본다는 영역으로 진입을 한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진짜. 그 청산 가치도 보다도 지금 그렇죠. 못한가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죠.
뭐 지금 PBR이 0.86인가요? 그러면은 청산가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산가치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치킨 게임을 하면 삼성전자 살아남고 하이닉스는 못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고통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더 빠지는 것과 중국 때문인데 무슨 얘기를 다 빗대도 하이닉스도 살아남습니다. 치킨 게임 해도 하이닉스도 살아남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들은.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마이크론 저 정도 감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산. 계속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감산 더 해야 되고 하이닉스도 한 번 더 감산 얘기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 좀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사실 반도체 바닥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중국의 휴대폰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소비가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동안 이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IT 가전도 또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저도 그렇고. 반도체 솔직히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요. 그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렇죠. 그거 막았었잖아요. 그때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를 싹 쓸어버려요. 그때 반도체도 싹 긁어 모으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 재고는 없고 기업 재고는 쌓아놓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재고량이 어디는 많다, 어디는 없다 이러는데 중국이 다 사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만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니까 네. 중국이 쌓아놨던 반도체를 풀어버렸었어요. 네. 그러니 여기서 생산된 삼성전자가 생산한 반도체는 풀리지가 않고 여기서 저가로 풀어버리니 여기는 점점 재고가 쌓여지는 거고 여기서 물량은 계속 나와가는 거죠. 네네. 이것이 충분히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고가 많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쌓아둔 공장 재고. 공장 재고를 네. 쌓아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재고 많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게 충분히 소진이 됐단 말이죠. 한 번에 쑥 사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틀림없이 정책 반전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부양책에 따라서 충분한 소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빗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1분기 때 저점 찍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네네. 것은 저만의 이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1분에 찍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재고가 진짜 많긴 많아요. 근데 중국이 내년에도 파운드리 한 네. 150조 이상 투자한다고 그러던데. 주가 고점은 재고 고점이 무조건 주가 고점입니다. 뭐 이것이 내년에 뭐 상분기에 재고 고점이 주가 적죠. 주가 그렇죠. 무조건 네. 이거는 늘 그랬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뭐 섣불리 어느 타이밍인지는 말씀 못 드리긴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1분기를 외치고 있으니 아무튼 상반기를 외치고 있으니 아무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감산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면 재고의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지는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 재고 조정 시점이 함 차장님은 한 1분기 정도 네, 뭐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에는 재고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항상 모르면은 대비 안 되는데 알고 있으면 다 미리미리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경기 선행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확실히 좀 좋아질 거라는 확신 들 때,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확신 들 때 아마 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조금 괴롭힐 수 있겠고 시간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섹터이긴 하지만 뭐 서서히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의 망가졌던 리오프닝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또 타이밍은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도 저희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고 또 제가 보는 내년에 조금 괜찮은 섹터라고 한다라면은 역시 좀 중국 관련해서 좀 아까 봤지만 내년 좀 1분기에는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요. CES도 있고 그리고 네.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해당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많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IT든 기술주든 무슨 성장주든 간에 확실한 그 기업만의 뭔가 모멘텀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모멘텀도 분명히 필요하겠고 실적 모멘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섹터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최근에 보시면 로봇 같은 경우 그죠?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가 좀 쉬고 왔다가 다시 또 움직이긴 있습니다만은 요번 CES 아시다시피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게 이제 로봇이랑 그 다음에 이제 XR, VR 기기 쪽들, 그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네.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사실 저는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IT 쪽에서는 계속 XR 쪽들은 계속 활발하게 주가들이 많이 그렇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들은 최근에 뭐 컨텐츠라든지 뭐 또 최근에 아바타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같이 또 3D랑 또 엮여가지고서 꽤 오르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애플의 XR 기기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좋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우주항공처럼 정부의 정책이 밀어주는 쪽을 보시면 로봇이 계속 정부의 정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죠? 인건비는 부족하죠? 또 일할 사람은 없죠? 사람은 안 태어나죠? 결국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 로봇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도 필요하겠고 우리 체감 느끼지 않습니까? 저 요새 식당 가면 키오스크 다 있어요. 테이블마다. 주문 받으러 안 와요. 그죠? 네.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끝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커피숍들은 바깥쪽에다 이렇게 다 세워놓고 하고서 이제 받아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치킨 튀기는 로봇 시장에 LG전자 진출한다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두산이 그 로봇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다시피 LG도 지금 로봇에 진심입니다. LG전자도 전장 쪽에도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전장 쪽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율주행 쪽들, 인공지능 쪽들 이게 다 로봇이랑 다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한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내년에는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올해도 강했었습니다만 이쪽도 정책 모멘텀이고 또 실적이 뭐 제대로 난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피크친 기업이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IT 기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다 안 좋지만 확실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아무도 그렇죠? 없죠. 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장성을 보는데 뭐 XR 기기 쪽들은 되게 성장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T 쪽은 뭐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도 그렇고 여태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쪽이라면은 분명히 시장은 집중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쪽들 IT 섹터 내에서 이런 쪽들도 계속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쪽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로봇 이런 쪽들도 내년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특히 뭐 컨텐츠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XR 기기 나오면 게임이랑도 또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 뭐 스마트 메타버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랑 또 민감하지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죠. 오히려 더 마이웨이를 갈수 네, 있죠.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쪽도 또 실적이 지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또 최근에 콘텐츠들도 뭐라 그럴까요? 또 중국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꾸준히 관심 갖고 게임도 사실 중국에 들어가는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해제되는 분위기라면 또 우르르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게임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테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었는데 뭔가 생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종목 상담 할까요?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 시간이 좀 됐네요. 네. 아니 함 차장님 할 얘기 더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정책? 시간이 돼가지고 뭐 오늘 말고 다음번에 새해 첫 주에 뭐 나머지 정책은 네, 2탄 2탄으로 갈까요? 정책주 네. 2탄 갈까요? 네. 그러면? 뭐 정책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좀 짧은 내용들이라 다 다음 시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은 네. 오늘 그럼 하신 네, 거예요? 네. 우주항공? 우주항공으로만. 네,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그러면 한번 관심이 아니죠. 아까 네. 종목 종목 상담 상담 네. 받은 것이 있는데 한 분이 네, 한컴하고 한컴과 한컴 차이나 미드 전기차 네 하고 두 차이나 개를 전기차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거 한번 그리고 함 차장님한테 분석 한번 일단은 차이나 전기차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는 그 차이나 전기차가
ETF. 그렇죠. 일단 핵심은 뭐 링더스다이겠죠. CATL일 텐데. 이 부분에 중국에서는 대해서 지금 전기차가 엄청 잘 팔린다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공장 가동 중단하고 그렇죠. 안 팔리고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실제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아디가 집중력을 가지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가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겠지만 근데 주가는 한번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이 ETF가 다시 원위치 가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을 조금 그래요? 전제로 저는 그 ETF를 못 봐가지고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네. 것은 전제로 네. 마이너스가 30%라고 말씀을 네네. 하시네요, 클로버님.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지금 솔직히 여기서 액수가 30%면은 크시대요. 네네. 액수가 크시대. 이거 손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자르고 뭐 XR 기기 오시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2차전 지주들 빠질 만큼 빠졌고 테슬라 여기까지 왔었으면 이제 다른 2차전 지주들은 우리나라만 LG 엔솔 때문에 특이한 수급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번에 빠진 거고 이제 중국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빠질 만큼 빠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물타기 전략도 가능하지만 대신 호흡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자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잘 안 봤던 주식입니다. 철저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기술적으로. 어우, 이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이것도 마이너스 40%라고 말씀하시네요. 마이너스 40%다. 그럼 12,800원이니까 마이너스 40%면은 거의 한 2만 원 정도에 야. 사신 거죠? 자, 일단은 거래 시그널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뭐가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네. 좀 어렵고요. 특히 여기 보이는 이 뾰족한 언제였나요? 이 11월 30일인가요? 이때 이 바늘은 굉장히 쓰려 보입니다. 대충 추세선을 그려도 거기가 정확하게 두드러 맞는 자리일 것 같네요. 뭐 그죠? 정확하게 뭐 그 선에 얻어맞는 형국이 나와 거래가 보입니다. 거의 실종됐네요. 네. 보니까 계속 어허. 하락 추세고 그래도 뭐 지난번 저점 12,350원은 아직 안 깼네요. 진짜 저희가 이거 종목명 말고 그냥 누가 저한테 지금 샀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12,350원 깨지면은 팔래라고 아마 12,350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저거 깨지면 팔어라고 저는 아마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팔고 다시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를 이게 일단은 이때 왜 올라갔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지금 2021년도면 이때가 어떠한 소스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반영되기에는 이걸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네. 이 재료는 써먹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추세를 바꾸는 이 시나리오가 보여야 될 텐데 지금 12,350원을 절대 지지선으로 잡아가셔야 되고 저는 이럴 때 일단은 깨지더라도 30% 팔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 보니까 진짜 2만 원대 사셨으면은 2만 원 정도 사셨으면은 지난 여름 8월 달에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도 오기는 왔었는데 그때 사신 걸 수도 있고 그죠? 못 팔아요. 네. 못 팝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 매수가가 제가 봐도 향후에 가장 큰 저항대가 될 수 있는 차트 흐름이고요. 근데 사실 올해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다 반토막 새토막이죠. 네 진짜로 본인을 뭐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실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질비합니다. 근데 거의 한 90%는 될 것 솔직하게 같아요. 말하면 내가 샀으면 저는 팔라고 이렇게 일단 여기 지지선 대응하라고 하는데 이거 깨진다고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유연성을 갖고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좀 일부 팔고 다시 산다 뭐 이런 것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요런 플랜을 좀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느낌은. 일단
안 네. 깨지긴 안 깨지더라도 크게 오를 개연성이 없다라면은 좀 시장과 좀 연동을 잘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 좀 이동해 보셔서 복구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세로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쉽게 넘기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다른 종목들만 날아가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손실이 더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오늘 배당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네요. 배당나기. 네. 뭐 차트에는 배당나기라고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 뭐 12,35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이거 깨진다고 홀딱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항선을 보셔야 되는데 1차 저항선은 15,000원으로 보이니 어느 날 빠졌다가 갑자기 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원금 욕심 내지 마시고 전체를 판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이제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거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종목만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안에서 12,350원 그다음에 15,000원 요 안에서의 좀 전략을 좀 짜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마음고생 심하시겠지만 조금 기운 내시고요. 네, 다 이래요. 다른 종목들도. 다른 종목도 다 네. 이래요. 사실 저희가 오늘 제약바이오도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제약바이오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진짜 제약바이오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그래도 좀 제약바이오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겠다. 뭐 경기에도 민감하고 이미 뭐 당할 만큼 다 당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몇 종목을 계속 골라왔는데 그 종목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다가 조금씩 올라온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대신에 근데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종목 좀 골라놓으시는 노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삼바도 흐름 좀 괜찮았었고, 뭐 에이벨 바이오, 뭐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에 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한올 바이오도 보니까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관 선호도가 있는 종목들, 뭐 알테오젠, 그다음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식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선호도가 있는 바이오들은 그래도 이제 최악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뭐 한컴도 뭐 모르죠. 또 이러다가 어떻게 엮일 수도 있을지. 과거에 보니까 뭐 메타버스라든가 싸이월드 뭐 그거 맞아. 테마로 싸이월드 있었네요. 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때 올랐던 걸로 맞아요. 추정이 싸이월드 되네요.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때. 네. 좀 또 다른 이벤트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 한번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뭐 그럼 한번 또 이번에 게임과 이번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으니 CS 하면서 좀 바뀌면 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너무 저희가 희망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만큼 좀 한컴도 많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질문 주신 분도 조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함 차장님이 다음 주에는 입탄하신다고 그러셨죠? 저는 사실 오늘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긴 했었어요. 뭐 조선주도 제가 보니까 수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조선주 쪽으로. 올해 철저하게 못 간 것이 조선주기 때문에 내년은 저도 조선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내년에 또 실적도 개선된다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주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좀 얘기해보죠. 오늘은 네네. 얘기 못했으니까 네네. 또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뭐 밤 12시 넘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채팅방에 보시면 10시 너무 느려요. 9시에 시작하세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뭐라 할까요? 10시만 되면 저는 사실 좀 자는 스타일이라서 채팅방에 들어가도 앞에 뭐 인사만 드리고 과묵해지기도 해서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5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애정은 많으나 자주 못 들어가고 오래 있지 못하고 대답이 적고 뭐 이러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 진짜 애정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함 차장님도 이따 시간 되시면은 들어오셔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하루 남은 올해 마지막 장. 어떻게 좀 폭등 왔으면 좋겠네요. 폭등은 어려울 겁니다. 배당 물량 프로그램이 좀 더 남을 거지만 거기에 절대 지치지 마시고 1월 장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의 투심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새벽 4시인지 5시인지 5시 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이 머지않아 틀 거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지만
까치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그렇습니다. 바라면서 저희 새해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한 말씀 네, 하나 짧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저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로 정말로 좋고 행복한 그런 기억들만 또 내년 연말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